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고2 학생들하고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심홍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학생들이 24년 여름방학 고2 학생들, 과연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동안에 국어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요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요,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기에 본인이 뜨끔하더라 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요런 것들을 조금 선생님 말에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면요. 쌤, 저는요, 힘들어서 방학 때는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아요. 요렇게 말하는 거 인정합니다. 이해도 하고요. 학생들 얼마나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었겠습니까? 학교 생활도 해야 되죠. 학원도 다녀야 되죠. 하지만요, 저는 좀 요런 측면에서 좀 학생들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 학교를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학생들한테 숨통이 트이고 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보통 가기 위해서 8시라든가 7시 반 이렇게 등교하다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기껏해야 빨라야 10시쯤에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1시간, 2시간, 많이는 3시간 정도 늦잠 자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해야 되지만 학생들한테 어떤 학교를 가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훨씬 더 덜할 거고 육체적인 피로도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을 콕 찍어서 쉬겠다 하는 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왜냐면 이렇게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있는 국어 과목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 영, 수 같은 과목들은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멈추면 안 되는 그런 쉬면 안 되는 과목이라는 거,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그런 거에서 정신적으로 학교를 안 간다라는 거에서 좀 여유를 찾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것 계속해서 가져가 주셨으면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면요. 쌤, 제가요, 이과인데요, 수학 뭐 해야 되고요, 과학 선택 과목 뭐 1, 뭐 2, 이런 거 해야 되겠고요. 국어는 손 놓지는 않을 건데요, 좀 혼자 해볼게요.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요것도 물론 이해합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요, 그 이과 과목들, 특히 과학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것, 자신의 선택 과목, 특히나 수학에서 조금 더 해야 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좀 더 수업 시간이 늘어나거나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학원을 다녀도 국어라는 걸 혼자 하기는 참 힘들어요. 학원을 다녀도 수업을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주고 문제도 주고 해도 그 틀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해내는 것만도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방학 때 혼자서 순전히 의지만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어떤 방편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얼마큼 뭐 했어? 한번 가져와 볼래? 라고 하면은 문제집 한 권 덜렁 가져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푸는 친구들이 꽤 많고요. 특히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보상으로 만족으로 푸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쨌든 국어라는 걸 요만큼 했어 라고 해서 문제 푸는 요령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답만 골라오는 문제풀이만 했는데 그것들을 본인은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내 취약점을 보완하고 참 열심히 준비했어. 이렇게 심리적인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만족감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최악이에요. 실제로 쉰 것도 아니죠. 실제로 한 것도 아니죠. 반성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어라는 건 적든 많든 혼자 하기보다는 좀 같이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를 좀 이끌어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생님, 저는요, 내신 올인이에요.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격차가 커갖고요. 수시 파라예요, 저는. 그래서 내신 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자, 요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어쨌든 방학 동안에 내신 시험 대비 자체를 하진 않을 테니까요. 자, 하지만요. 2학년은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암기 사항들은 내신 때처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하지만 어떤 문제 유형이라든가 분야들이 훨씬 더 많이 비중 늘어나게 됩니까? 수능형 문제 유형이겠죠. 어떤 것이요? 보기를 주고서 보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이라든가 지문을 해석해내는 것. 또 하나, 종합적인 사고력 문제겠죠. 암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능력도 내신에선 필요하고요. 좀 더 고난도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는 건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모의고사라는 형태를 많이 접해보고 많이 풀어봐야 그런 내신에서도 고난도의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 자체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모의고사 영역의 학습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 때만 집중적으로 한다.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만 내신을 대비하는 것이고, 고득점의 내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의고사형 수업, 모의고사형 사고, 모의고사형 접근법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이라든가 고3 기출 시험 범위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때만 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국어 선생님 저 인강으로 좀 하려고 힘들고 바빠갖고요. 네, 이것도 아예 나쁜 생각,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아주 편하게 영역별로, 내용별로 영상을 찍어서 강의를 제공해 주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좋은 선생님이 좋은 내용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어떤 잘 모르는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요렇게 해봐. 이런 건 저런 거야. 저런 건 이런 거야. 그러면 네가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요 문제를 더 줄 테니 한번 풀어봐. 요걸 한번 줄 테니까 요걸 공부해와봐.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나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강의를 들을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혼날까봐 선생님 목소리가 내 귀에 좀 라이브로 들려서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인강 때 무너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듣고 싶으니까 지루함을 쉽게 느끼고요. 빨리 넘길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하다가 힘들면 멈췄다 듣기도 하고요. 그런 집중력의 시간은요, 현장 강의에서는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장 강의가 더 강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해 볼 건, 이런 학원에서의 장점들을 다 포기할 정도로 인강 하나만 듣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이렇게 하면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원은 1대1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인강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취약 부분을 내용적으로 보완하는,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던 4가지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선생님의 설명해줬던 이런 내용들을 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려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방학 동안에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 했을 때 저희 백캠에서는 학생들하고 이런 걸 하기로 했습니다. 자, 모의고사와 수능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은요, 요 방학 때가 제일 최적의 시간대일 거예요. 다른 기간 때는 내신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집중 훈련을 할 것인데, 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거냐면 문학과 독서라는 영역을 당연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아직은 2학년이기 때문에 뭐 화법과 작문 일지, 언어와 매체 일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통 3학년 때라든가 일부 학교는 2학기 때 진행되면 따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학과 독서를 분석해보고 어떤 시기에 접근을 해야겠구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요, 고3 6월, 9월, 그리고 11월 수능, 이 평가원 기출 중에서 주요 문학작품들을 선별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단순히 밑줄긋고 별표 이거 뭘 상징합니다. 밑줄긋고 별표 이거는 뭐예요? 이런 암기식 내신식의 수업이 아니라
접근법부터 차근차근 다시 다듬을 겁니다. 수능이라든가 평가원에 나오는 건요, 대부분 학생들이 좀 쉽게 접하지는 못했던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에 익숙한 친구들은 맨날 공부를 다 끝내고 확인하는 시험에 익숙하고, 수능형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좀 미비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으로 푸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시의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조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태도는, 주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접근법부터 차근차근 다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개념어를 확실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짬밥이 쌓였다고 할까요? 감각적으로 개념의 뜻을 대충 이해하고 문제 푸는 요령이 발달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수능 같은 데서는 감각만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문학 개념어가 학생들한테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명확하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개념어의 확실한 정의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평가원 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확실히 내신과는 다른 문제 유형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이런 걸 묻기 위해서 출제된 문제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것들은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종합적인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접근을 통해서 감상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 유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이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묻게 되니까 너희들이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독서 분야예요. 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의 비문학 지문들이 나오죠. 인문, 철학, 예술, 경제, 법, 과학, 기술 등등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들, 어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 분야들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 절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을 읽어보면요, 이건 무슨 전문가들 수준의 내용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편의 글이라는 것을 출발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시라는 것도, 소설이라는 것도 한 편이기 때문에 처음엔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엔 무슨 얘기하고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해야지가 있듯이, 비문학에서도 어떤 구조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이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설명하기 위한 글이다라는 것이 성격이 좀 다를 뿐이네요. 그러면 문단별로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네. 그 문단별로 압축, 요약해서 머릿속에 저장해 나가는 능력,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바탕으로 독해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영역들의 전문가적 지식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이과 학생들 중에서 나 화학 선택했는데, 나 생명 선택했는데, 과학에서 들어봤던 말이 나왔네, 혹은 공부했던 내용이 나왔네 하면요, 유리하게 풀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과니까 과학지문 잘 풀지, 그런 건 아니에요. 문과 학생들도 과학지문 다 풉니다. 왜요? 처음 보는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써진 글이거든요. 다만 심리적으로나 이런 아는 지문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읽어볼 수 있는데, 완전히 모르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으면 그 회차 시험은 굉장히 땀이 삐질삐질 흘리겠다 싶은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각 제재별로 어려운 거라든가 나오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은 정리하면서 배경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적으로 승부를 본다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확장시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하디 편한 1, 2학년 수준으로 가면요,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대충 읽어봐도 대충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 편하게 가는데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지문들 위주로 갈 거예요. 특히나 평가원 기출에서 혹은 수능에서 과학 지문이라든가 경제 지문, 법 지문들은요, 학생들이 두 번, 세 번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워낙 단어들의 사용이 딱딱하고요. 또 한자어로 된 단어들이 워낙 많고요.
전문 용어가 워낙 많이 쓰이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접해 보면서 어렵게 나왔을 때 내가 글을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독해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것들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조금 쉽고 자신 있는 지문은 수월하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기출이 아니더라도요. 리트라든가 경찰대, 사관학교 등 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말고 따로 준비되는 그런 시험들에서 좀 어렵게 나온 지문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은 좀 과하게 어려운 지문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논리 구조라든가 그거에 대한 접근법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연습해 볼 수 있게 고난도 위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때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죠. 자, 매주 클리닉으로 실전 훈련을 해볼 거예요. 자, 한 회차 모의고사가 총 80분 시간 제한이 있죠. 그래서 한 회차 모의고사를 OMR 마킹까지 하는 걸로 해서 80분 동안 시험을 치러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숙제로 해오세요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하고요. 몇 점인지 점수를 마킹하고 오답 분석 표에다가 본인이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가 고른 답이 왜 오답일까? 내가 고르지 않았던 답이 왜 정답이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네. 읽을 때 여기를 내가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됐네. 아까 몰랐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것이고. 자, 거기에서 나오는 본인의 어떤 태도라든가 접근법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모르겠는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충 6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학생들하고 해보면. 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감독하는 느낌, 시간 제한 째깍째깍 시간의 압박도 느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을 우린 클리닉에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실전 훈련에서 배운 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요, 학생들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때 바로 시작할 거예요. 끝나고 좀 쉬었다가 유야무야 하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까 1, 2, 3, 4번의 마음이 들어요. 한 번 쉬니까 이렇게 좋은 걸 국어 안 해도 혼자 해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각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 첫 수업 때 바로 특강 시작하니까요, 학생들은 시험 채점 결과 끝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바로 수업에 준비해서 국어를 방학 동안에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한번 힘써 봅시다. 안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는데요. 열심히 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에서 선일여고 담당하고 있는 강사 서동현입니다. 인사. 오늘은 2학년 선일여고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특강에 대한 OT인 거고 필요한 내용들 짧고 간결하게 전달해 드릴 거예요. 우리 이제 2학년 중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내년 되고 나면 수능 봐야 돼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어.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수능이라고 한다는 게 어떤 녀석인지 좀 파헤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평가원에서 나왔었던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평가원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작을 하게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고 들어가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시작하기 전에 평가원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조금 파악을 해야 돼요. 첫 번째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한다는 평가원 안내 지침서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내용은 2023년에도 나왔었습니다. 유창성과 정확성을 강조하고 위해서 언어 형식과 어휘 문항도 출제 보완한다. 그러면 유창성하고 정확성에서 저 유창성이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발음을 얼마나 잘하냐, 매끄럽게 하느냐, 인토네이션이 억양이 어떠냐 이걸 묻겠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라는 구조를 얼마나 잘 파악할 수가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언어 형식이라고 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이걸 의미하는 거죠. 글 전체적 의미나 문장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통하여 언어 형식의 적합성과 어휘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능력, 즉
논리적으로 글이 쓰여져 있을 테니까 그 앞뒤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서 어휘의 정확성 파악 및 얘가 핵심인 거죠. 지칭 추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우리들은 이번 방학을 진행하게 되면서 저 지칭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많이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생길 겁니다. 보통들 우리가 소위 킬러 문학이라고 한다는 게 빈칸 문제, 그리고 나서 순서 문제, 삽입 문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보고 나면 빈칸 문제는 생각보다 조금은 해볼 만해져요. 근데 삽입하고 문장 삽입, 그리고 문장 순서, 여기에서 항상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석이라고 한다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야. 근데 평가원에서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평가원에서 바라는 건 구조예요. 그리고 평가원 안내 지침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석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겠다라는 표현 자체가 애초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조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지칭 됐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요. 지칭 추론에서의 지칭이라고 한다는 건 소위 정관사, 대명사, 한정사 이런 거고, 이게 우리가 되게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저런 표현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국어에 없는 표현이어서 그래요. 정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더라고 한다는 표현이고요. 대명사라고 한다는 거 히라든가 쉬라든가 도우스라든가 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통 대명사라고 하고, 근데 벌써부터 한번 봐봐. 우리 히라는 쉬, 데우스, 원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우리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줬어. 우리 엄마 진짜 요리 잘해. 우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우리 엄마를 그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 친구들이 나한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줬어. 그러면 내 친구들을 우리들은 그냥 그 친구들, 내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데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우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찾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한정사라고 한다는 것도 크게 보면 대명사와 정관사를 다 묶을 수 있는 표현이긴 했는데, 명사 자체가 누구인지를 한정시켜준다는 의미인 거고, 대표적인 게 such, 그러한 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이 지칭 대상들이 다 누군가에 대한 특정 대상인 거고, 이게 글 흐름 연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특히 평가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올해 3월 모의고사였던 거고 여러분들이 풀어봤었던 거고요. 예시로 그냥 모의고사를 가져온 거고, 그리고 우리 수업 중에서는 당연히 평가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답률이 거의 67% 수준이었어요. 70%가량이 틀렸던 문제인 거야. 이해하실 수 있게끔 왜 어려웠는지도 보면서 전달을 해볼게. 첫 번째, Development of human body from a single cell provide many examples of structural richness. 그러면은 발전이죠. 그것도 인간의 몸이 발전을 하는 거야. 하나의 세포에서. 하나의 세포에서 인간이 몸이 발전하는 것. 이게 제공해 줄 거야. 많은 예시를요. 됐어요. 그러면은 저 발전은 예시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것도 어떤 예시인 거냐면 richness를요. 그럼 richness라고 한다는 건 소위 풍부함인데, 즉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양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를 제공해 줄 거야. That, 그리고 이러한 다양함은 is possible, 가능해지는 거지. 언제 가능해지는 거냐면 랜덤한 변화와 같은 것들이 결합이 되었을 때 랜덤이 아닌 선택들과. 됐어.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힘든 그러한 글이에요. 근데 문제를 푸는 데는 아마 크게 우리의 뒤통수를 잡을 일은, 우리의 뒷덜미를 잡을 일은 딱히 없을 거예요. 정리 한번 해봐. 발전이라고 한다는 게 제공해 주는 거야.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한 예시. 그리고 이런 구조적 다양성은 언제 가능해지는 거냐면 랜덤한 것들이 셀렉션과 결합이 됐을 때. 우리가 현재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순서를 찾아보죠. A번.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A번이 1번이 될 확률은 1에서 2%예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평가원 문제에서, 특히 수능에서 A가 1번으로 됐던 경우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근거적인 것만 조금 찾아낼 수 있으면 돼. A번에서 어떤 거 나왔는지 봐봐요. Those, 그것들. In the right place, 제대로 된 장소에 있는 그것들. Make, 만들어주는 애들이야.
올바른 연결. 그래서 올바른 연결을 만들어주고 또 제대로 된 장소에 있는 그것들이 stimulated, 자극을 받게 될 겁니다. 됐죠? A번은 일단 1번으로는 사용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those라고 한다는 거.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지시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앞에 어떤 명사가 있고요. 그 명사 반복해서 쓰기 싫으니까 대신 퉁친 겁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것 앞에서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복수명사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위에 있는 문장 잠깐만 봐요. 가능해지는 거야. 랜덤한 베리에이션이 결합이 됐을 때 랜덤하지 않은 셀렉션과. 어쨌든 복수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칭 대상이 포함이 안 돼 있어. 하기 때문에 A번은 아웃. 두 번째 갑시다. The survivors, 생존한 것들이 serve to produce, 만들어낼 겁니다. 생존한 녀석들이 만들어낼 거야.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라 그랬어? 그 생존한 것들이 되었죠. 그러면 또 간결하게만 정리를 한번 해봐요. 우리가 더라고 한다라는 거를 진짜 많이 낯설어 하거든. 정말로 진짜 복잡해. 원어민들도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컨셉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뤄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밖에는 안 돼요. 첫 번째는 언제 다루는 거냐면요. 세상에서 유일한 것, 예를 들어서 지구, the earth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럴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후치수식이요. 뒤에서 꾸미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The man that I met. 이런 식으로 내가 만났었던 그 남자. 해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 형용사와 같은 것들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이럴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앞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하고 명사만 나와요. 단독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the survivors, 살아남은 것들,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건데 앞에서 이미 언급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보나마나 뭐 돼 있을 거예요? 환언, 말 바꿔서 처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 하기 때문에 B번도 해당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었던 이 네모칸 박스에서는 생존과 관련된 내용과 같은 것들은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C가 100% 1번입니다. 됐지? 그러면은 C번을 또 한번 가볍게 보자고요. 모든 단계들이죠. 어디에 있어서? 우리 몸의 발전에 있어서의 모든 단계. 뭐 어디에서? 엠브로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배아라고 부르고요. 배아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의 모든 단계들이 보여줄 겁니다. 랜덤한 활동과 같은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됐어. 그리고 몸의 형성은 depends on, 의존하게 될 거예요. 가능성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가능성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활동들이 결합이 되어지는 거지. with 무엇과 함께? 선택과 함께 결합이 되어졌을 때. 저 자리가 주어 자리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렇게네요. 결합이 됐어. 선택들과 함께.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뭔 소리일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이제 문장 형식과 같은 것들, 논리적 구조와 같은 것들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순접이에요. 순접은 연결어를 얼마나 잘 매끄럽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기는 한데, 제일 근본이 되는 건 A라고 한다라는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었고 그 뒤에 B라고 한다라는 문장으로 글이 전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A 다음에 B로 넘어갔을 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인 거냐면요, 같은 소재를 통해서 글을 전개한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근데 얘가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재진술의 성향을 가진다는 겁니다.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몸의 발전. 빈칸 네모칸으로 올라가 볼까? 네모칸에서 뭐라 그랬어? 몸의 발전. 이해할 수 있겠죠? 발전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게 뭐해지는 거냐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몸의 발전이라고 한다라는 게 가능해져요. 몸의 발전이라고 한다라는 게 가능해져요. 그것도 가능해져요. 됐습니까?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에 의존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이랬을 때 가능해지는 거지. 그것도 어떤 거에 의해서 가능성이 생기는 거냐면 보세요. These activities, 이러한 활동들. 그럼 이 활동들이 뭘 의미했었던 거야? 랜덤한 활동들. 랜덤한 활동들,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활동들이 결합이 된 거야. 누구랑 결합이 됐어? 셀렉션과 결합이 됐어. 됐어요? 그래서 랜덤한 활동들이 셀렉션이라고 한다는 것과 결합이 됐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모칸 박스 다시 올라가 볼게요. 느낌 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랜덤한 베리에이션이라고 한다는 게 결합이 됐을 때, 무엇과 결합이 됐을 때? 선택과 결합이 됐을 때. 이해되시는 것 같아? 말만 조금 바꿔서 재진술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들이 제일 먼저 익혀야 할 순접의 기본 원리. 일반적으로 전개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재진술, 특히 무엇을 통해서 환원을 통해서 재진술이 되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연습 우리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C가 1번인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C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and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셀렉션이라고 한다는 게 선호해요. 몇몇 세포들을. 됐어요? 셀렉션이라고 한다는 게 몇몇 세포들을 더 좋아하고 우호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eliminate, 없애버릴 거예요. others, 다른 것들은 제거해버릴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A번 문장에서 나왔었던 거는요. 제대로 된 연결을 만들어주는 적절한 장소에 있는 those, 그것들. 두 번째, 생존한 것들. 됐죠?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왔죠? 누구 말하는 겁니까? 밑에서 말했었던 이 친구인 거죠. 셀렉션이라고 한다는 게 미안해요. 펜이 안 바뀌었었어. 셀렉션이라고 한다는 게 몇몇 세포들을 우호적으로 다룬다라는 것들. 얘네들은 살려준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 거였어? 그렇죠. 생존자들이었던 거지. 생존자들은 뭐 하게 돼 있는 거야?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게 될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확인만 하면 돼요. B 다음에 A로 이어지는 게 어떤 논리 구조로 만들어졌느냐?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B에서도 하단부 들어갈게요. cells, 세포와 같은 것들은 are not genetically selected, 유전적으로 선택되는 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but rather, 그게 아니라 positionally selected, 위치적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얘네들은 세포들은 위치와 같은 것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고 위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모든 궁금증이 전부 다 해소가 됐습니다. those라고 한다라는 거는요, 지시대명사인 거고 앞에 썼던 명사 쓰기 싫어서 대신 퉁친 존재인 거고, 이 복수명사가 의미하는 건 누구였었던 거예요? 그렇죠, 셀이었던 거죠. 이 복수명사가 의미했었던 친구는 이 those가 의미하고 있는 친구는 여기서 의미했었던 cells, 세포들. 정확히 말하면 세포들하고서는요, extension of cells, 여기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됐지? 그리고 다음이야. 위치적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적절한 장소에 있는 세포들. 됐죠? 딱 떨어지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걸 뭘로 만든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those the survivors. 지칭이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으며 순접이라고 한다는 컨셉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평가원에서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서는 이제 끝낼게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한다는 지침서에는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해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뭐예요? 구조하고 지칭에 의존해서 평가원이 바라는 방향이 어떤 거인지를 제대로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대입학. 대입학이라고 한다는 게 글의 요지, 주장, 제목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구조와 지칭, 순접, 역접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루고 그 다음에 빈 칸을 다루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순수하고 삽입이라고 한다는 게 훨씬 더 가볍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짜리 강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꽤나 실용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야. 벌써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그 반도 또 지났어요. 1년 반이에요. 기말고사 지금 준비하느라고 날도 더운데 고생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능이라고 한다는 걸 준비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오세요. 내가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상 OT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2 특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강의명은 수능을 위한 실전 독해 수업입니다. 고2 학생들은 조금 있으면 고3이죠. 그래서 고3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대상은요, 선일여고, 선전고, 숭실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먼저 선일여고는 월금 오후 4시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선전고는 수금 오후 7시 반부터 10시까지, 숭실고는 주말 오후 4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교재는 역시 자체 교재로 진행되고요. 특징을 좀 보자면 일단 고3 기출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유형들을 연습해보는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구문 독해가 좀 어렵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장을 구조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이렇게 구조 분석을 통해서 감이 아니라 이해해서 독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향상시켜 줄 거고요.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매 수업마다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테스트는 단어와 독해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테스트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테스트를 보다 보면 실력이 훨씬 빠르게 향상될 겁니다. 그래서 고2 학생들이 고3을 좀 미리 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우리 학생들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꼭 더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미적분 수학을 담당하게 될 최은령쌤입니다. 자, 미적분은 언제 배우게 될까요? 네, 미적분은 고3 1학기 내신 필수 과목이고요. 그리고 수능에 23번을 내서 30번까지 나오게 되는 과목이에요. 자, 미적분을 고3 때 배운다고 했는데 그럼 고3이 되면 미적분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일단 고3이 되면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1을 복습해야 되고 수2도 복습해야 되고 내신 할 때 또 미적분을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선정, 선일, 숭실, 진관 등등의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확통을 해야 됩니다. 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 과목들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은령쌤이 미적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미적분 특강 대상 이번 여름 방학 때는요, 처음 시작하는 학생 환영합니다. 개념을 탄탄히 하고 싶고 풀이 연습도 하고 싶고 미적분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 네, 이번 여름 방학 때 같이 시작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강은 언제 하냐면 여름 방학 중 10회 완성이고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전과정, 미적분 전과정 처음부터 5회차까지는 중간고사 범위를 공부할 거고요. 나중에 5번은 기말고사 범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럼 특강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우, 이상해. 마스크가 내려왔어. 다시 하나 더 할 테니까 둘 중에 다시 다른 걸로 해주세요.